10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6편 대공황과 공시제도, 그 중에서의 제4화 루즈벨트 시대의 시작, 금융개혁 6-4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요, 대공황에 대자가 붙은 이유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간이 길었다. 두 번째는 규모가 컸다. 세 번째는 세계적인 규모였다. 세계적인 파급 효과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세계적인 전염병 수준의 그런 경기 침체였다. 그래서 유럽을 먼저 강타하고 식민지들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갔다. 1931년 유럽에도 금융공황이 옵니다. 왜 그러냐? 이제 1차 대전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대공황 이후에 미국 은행들이 대출을 못 해줍니다. 그러면서 유럽 금융체계가 무너지면서 1931년에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이 파산을 하고 인접국가 금융기관으로 전이됩니다. 뱅크런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유럽과 미국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뭐 하는 거냐면요, 런던에서 뉴욕 증시 시황을 갖다가 받아 적는 중입니다. 이분이 지금 전화를 받아서 적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있죠. 유럽 국가들이요, 진작에 근본 이자를 포기합니다. 왜? 유럽 은행이 파산되니까 경기가 이제 몰락되고, 경기가 붕괴되니까 근본 이자도 같이 붕괴됩니다. 왜요? 이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금무로 바꿔달라고 정부에 오는 겁니다. 그럼 정부 중앙은행이 어떻게 돼요? 잘 바꿔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을 닫고 우리 이제 근본 이자도 안 한다, 못 바꿔줍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931년에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근본 이자를 포기를 합니다. 이 근본 이자도가 포기된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미국의 관세법입니다. 유명한 관세법입니다. 지금도 보호관세의 문제로 이 법을 듭니다. 스무트 홀리 법이고요. 스무트는 유타주 의원이고요. 홀리는 오리건주 의원입니다. 이 두 주 다 전부 농산물 생산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막아보려고 관세를 인상합니다. 근데 농산품만 아니고 공산품, 원자재 이런 것도 해서 2만여 종을 갖다요, 평균 20%에서 60%를 인상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보복관세를 하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 무역량이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되고요. 세계 경제가 블록화가 됩니다. 영국은 영국 영연방 국가끼리, 불란서는 불란서 식민지끼리 이렇게 분락이 가속화되고요. 결국은 대공황이 전 세계로 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의 보복관세는요, 결국은 미국으로 와서 시장을 초토화시킵니다. 미국이 먼저 관세를 하니까 유로의 보복관세하고 다시 미국 농산물은 수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 무역이 위축됩니다. 미국의 수출 변화는 이거 보시면 금세합니다. 3분의 1도 안 되게 수출이 줄죠. 또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수입도 줍니다. 무역이 없어지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럴 때 등장합니다. FDR의 등장 한번 볼까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누군가? 4선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은 재선을 합니다. 관례적으로 재선 정도는 봐주는데 이분은 임기를 13년간 합니다. 2차 대전 중에 뇌출혈로 돌아가시는데 1921년에 소아마비라 하반신 마비가 된 분입니다. 이분은 앞에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과 구별하기 위해서 보통 FDR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사진 참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경호원들이 어떻게 해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차에 옮기고 있죠. 포근한 이미지를 가졌지만 단호한 결단을 내리신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뽑아라. 그러면 3명 중에 1명입니다. 워싱턴 대통령, 링컨 대통령, 그리고 FDR이 들어갑니다. 이분은 참 운이 나쁘게도 미국의 대공황의 최고조의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운이 나쁜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임사가 명언입니다. There is nothing to fear but fear itself.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앞으로 뉴딜 정책을 내가 필 테니 여러분은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변 정담, 이분의 트레이드 마크죠. FDR이 집권 기간 동안에 미국 국민들한테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알렸습니다. 30회 연설 시리즈인데요. 벽난로 옆에서 듣는 것 같은 분위기를 전달한다 그래서 노변 정담, 노변, 파이어사이드죠. 정담, 채트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와 전시 상황, 대공황 위기와 2차 대전의 전시 상황을 알리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사적 사례입니다. 이게 노변 정담 하시고 계시는 FDR입니다.
이 파이어 채트라는 건 언론이 붙였다고 합니다. 취임 후에 정광석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 긴급은행법을 제정합니다. 근본이자를 폐지합니다. 둘 다요, 바로 뭐 한 달 내로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글래스-스티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고요. 증권거래법, 그리고 은행법, 이 은행법이 바로 페드 연방준비제도를 개정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은행 시스템 개혁을 중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번 은행 시스템 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FDR 취임하고 2주간의 일정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대통령이 3월 4일 토요일 날 취임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은행 휴업령을 이틀 후에 내립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문을 닫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만에 긴급은행법에 통과되고 사인하시고요. 노변정당 첫 방송을 하시고 2주도 안 돼가고 부실은행 정리를 시작합니다. 정리라는 게 뭐예요? 너는 문 닫아, 너는 합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월 17일 되면은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됩니다. 2주 내로 안정화됩니다. 긴급은행법이 뭐 하는 법이냐? 간단한 법이에요. 대통령한테 비상권한을 줘서 은행 문 닫기도 하고 열게도 하고 하는 그런 권한을 준 겁니다. 그리고 금 유출 방지, 외국으로 금이 나가지 못하게 한 겁니다. 1933년 은행법이 워낙 많이 제정이 되다 보니까 33년 은행법이라는 거, 글래스-스티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들이요, 예금과 증권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어요. 고객의 예금을 갖고 증권 시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을 일으키는 게 돼갖고 이거를 막는 법입니다. 즉 상업은행,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하고요. 그다음에 은행을 규제합니다. 스티걸법의 가장 유명한 상업은행, 투자은행 분리는 1999년에 폐지됩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요. 상업은행은 예금 대출 결제 서비스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행입니다. 커머셜 뱅크입니다. 투자은행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회사입니다. 즉 자본 조달 M&A 증권 발행들을 하는 데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상업은행은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HSBC, BNF,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뱅크. 투자은행도 우리가 흔히 듣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이런 것들이 투자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두들 분리시켰습니다. 이제 은행이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요. 금본위 제도를 폐지합니다. 금본위 제도를 왜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미국이 그렇게 고수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정치적 목적으로 돈 못 찍어냅니다. 금본위 제도에서는. 왜? 금이 있어야지만 찍어내는 거죠. 그래서 통화난발 방지하고요.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됩니다. 또 대외적으로는요. 수출 수입, 무역이 안정됩니다. 왜 안정돼요? 환율이 금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경기 부양을 하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경기 부양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금리가 더 높은 대로 해외 금이 나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해서 금리를 다시 높입니다.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불황이 심화되고, 불황이 심화된다는 건 뜻이 뭐예요? 경기 부양 포기하는 거죠.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근본이제입니다. 침체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킨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요, 근본이제도를 진작에 포기합니다. 1931년 영국이 근본이제도를 포기하고 24개 국가가 뒤따릅니다. 좋은 점이 많죠. 평가 절하를 할 수 있고, 평가 절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통화 금융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있죠. 금리도 올릴 수 있고요, 내릴 수 있고요. 물론 이때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죠. 또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거고, 재정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도요, 뒤늦게 따라갑니다. 1933년 6월에 금태환 정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금으로 바꿀 수 없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 되고서 3개월 만에 한 일입니다. 금본위 제도를 조기에 포기한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빠른 회복을 했고요. 늦게 한 미국 같은 나라들은 회복이 지연됐다고 합니다. 미국이 금본위를 포기한 효과는 어떤 거냐? 통화 정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금보유량과 관계없이 통화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프레션 탈출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이제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통화값이, 즉 돈값이 내려가죠. 돈값이 내려가면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즉 인플레가 되는 거죠. 디플레이션 탈출하죠. 마지막으로 FDR인 뉴딜 정책을 하는데 재정 투자를 할 때 돈이 필요하죠. 이렇게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게 됩니다. 대공황의 교훈 중에 하나는 고정환율 제도, 금본위 제도의 고집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FDR의 칼날은 주식시장으로 난장판된 주식시장을, 즉 뉴욕 증권시장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다음화에서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시제도, 자본시장 민주화의 묘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